받거라. 이것이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아버님, 이것은 빈문서가 아닙니까? 천하의 만석군이라 불리던 부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효심 깊던 막내 며느리에게 남긴 것은 고작 빈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임금 시절 경기도 이천 땅에는 내로라 하는 부자 김만석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가에 떨어진 굴비 대가리도 주워다 국을 끓여 먹을 만큼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것 같던 김 대감이 덜컥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김 대감은 급히 새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콜록콜록. 다들 왔느냐? 내 오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려 한다. 유산이라는 말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똥오줌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들던 막내 며느리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평소에도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김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첫째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첫째야, 너는 장손이니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한다. 저 건너편 기름진 논 3,000평을 줄 테니 잘 지키거라.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사상 하나는 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겠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입이 귀에 걸려 땅 문서를 챙겼습니다. 이어 김 대감이 둘째를 불렀습니다. 둘째야, 너는 셈이 빠르니 읍내의 건어물 가게와 소 50마리를 주마. 어머, 아버님, 역시 사람 볼 줄 아십니다요. 잘 불려보겠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소 시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막내 며느리뿐. 형님들은 분명 숨겨둔 금덩이나 알짜배기 땅은 막내에게 주겠지 하며 질투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대감이 베개 밑에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그 종이를 막내 며느리 앞으로 툭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에게 줄 재산은 없다. 대신 내가 젊은 날 진 빚 100냥이 있다. 이게 그 차용증이다. 예, 빚이라니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 빚을 꼭 갚아다오. 내가 몸으로 때워서라도 말이다.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산은커녕 빚더미라니요. 집 한 채 값인 거금 100냥을 땡전 한 푼 없는 막내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상황이 파악되자 형님들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호호, 아이고 막내야, 아버님이 너를 끔찍이 여기시더니 끔찍한 빚을 주셨네? 그러게 평소에 착한 척 내숭을 떨더니 꼴 좋다. 우린 바빠서 이만 가마. 형님들은 땅 문서와 가게 문서를 챙겨 횡하니 나가버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막내 며느리는 낡은 빈문서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과연 김 대감은 왜 이토록 가혹한 유언을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빈문서를 준 막내 며느리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천 땅을 호령하던 만석군 김만석의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당에는 하얀 만장완장이 수십 개가 펄럭이고 문상객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자 효부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엄숙한 장례식이었지요. 허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주 노릇을 하는 첫째와 둘째 며느리 쪽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소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붉은 비단 속치마를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으면서 목청만 도두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건성인지 듣는 사람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조문객들이 내미는 부조금 봉투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여보게, 김진사댁에서 부조금 얼마 냈나 장부 좀 가져와 봐. 아니, 저기 밥상의 수육은 좀 얇게 썰어내고 술도 물 좀 타서 내란 말이야. 아까운 술 다 축나겠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곡을 하다가도 슬그머니 안방으로 부엌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 이 놋그릇은 내가 찜해놨던 건데. 그녀는 시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은수저, 촛대, 심지어 병풍 뒤에 숨겨진 엽전 꾸러미까지 치마폭에 숨겨 챙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받고도 마지막 가시는 길 노잣돈조차 아까워 쥐새끼처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부엌 한 구석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묵묵히 설거지만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좋은 수위 한 벌 못 해드리는 게 죄스러워 셋째는 자신의 혼수였던 고운 명주 치마를 뜯어 밤새 시아버님의 버선과 옷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 춥지나 않으셔야 할 텐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부엌대기들이 아씨 들어가서 좀 쉬세요라고 말려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3일 밤낮을 꼬박 부엌 바닥에서 지냈습니다. 발인 날 상여가 나갈 때 진심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여 구경꾼들의 눈시울을 적신 이는 오직 막내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막내 며느리를 무릎 꿇린 것입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예, 막내야. 문 닫아라. 첫째 형님이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이신지요? 너 혹시 아버님이 숨겨둔 옷가락지 못 봤니?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게 감쪽같이 없어졌네. 막내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머, 얘 내숭 떠는 것 좀 봐. 아버님 병수발은 내가 다 들었잖니. 내가 슬쩍 한 거 아니야. 그 빚 백냥 갚으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훔친 거 아니냐고. 둘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님. 아까 부엌에서 꼼지락거리던 게 수상했어. 예, 너 옷고름 풀어봐. 몸 수색 좀 해야겠다.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막내 며느리가 울면서 저항했지만 두 형님은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막내의 저고리 고름을 풀어헤치고 치마를 들추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하지만 나오는 건 시아버지가 남긴 꼬깃꼬깃한 빈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옷가락지는커녕 엽전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이 김이 샜다는 듯 혀를 차며 내뱉었습니다. 셋 진짜 쥐뿔도 없네, 재수 없게시리. 둘째 형님이 대문 쪽을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랑 논밭은 장손인 우리 몫이니 너는 내 몫인 그 빈문서나 들고 썩 꺼져. 결국 막내 며느리는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맨몸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달랑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시아버지가 남긴 낡은 빈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막내 며느리는 갈 곳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당장 몸 누일 곳 하나 없는 신세가 처량하여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처 없이 눈보라치는 길을 걷던 그녀의 눈에 마을, 어기 외딴 곳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은 뚫리고 벽은 허물어져 흉가나 다름없었지만 찬바람이라도 피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라도 살아봅시다.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 테니 너무 걱정 마오. 그날부터 부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부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흙을 개어 무너진 벽을 바르고 짚을 주워와 구멍난 지붕을 덮었습니다. 방바닥의 냉골은 낙엽을 긁어모아 겨우 면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았나.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 남편인 막내 아들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못나서 미안하오. 내 비록 글 읽던 선비였으나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겠소. 아버님 유언이니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봅시다. 그날부터 부부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곱게 자란 양반이었던 남편은 날이 밝기도 전에 지게를 치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힘쓰는 일을 해본 적 없는 글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들이 가장 꺼리는 산 넘고 물 건너 무거운 소금을 나르는 짐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산 3개를 넘어 소금 가마니를 배달하면 엽전 서너 푼을 받는데 그는 하루에 그 험한 산을 2번, 3번씩 넘나들었습니다. 어깨 가죽이 벗겨져 진물이 나고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 집신이 붉게 물들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냇가에서 남의 집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냇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등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갈라졌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핏물이 얼음물에 번져 붉은 꽃처럼 피어올랐지만 그녀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냄새야. 저 집 며느리 만석군 며느리였다가 똥지개꾼이 됐네 그려. 푼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똥장군 인분 나르기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밭두렁을 오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쯔쯔, 시합이 잘못 만나서 저게 무슨 꼴이야. 그러게 평소에 좀 챙겨두지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품삯으로 받은 보리쌀 한 줌을 아끼려고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죽은 목구멍이 찢어질 듯 깔끄러웠지만 그것조차 없어서 못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오늘 힘 많이 쓰셨잖아요. 아니요, 부인 많이 먹구려. 난 밖에서 먹었소. 남편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나는데도 밥그릇을 아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퉁퉁 부은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봄에는 나무를 뜯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남의 밭을 메고 가을에는 떨어진 이삭을 줍고 겨울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항아리에는 제법 돈이 모였지만
부부의 몸은 늙은이처럼 상해 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고 얼굴은 새카맣게 탔으며 손발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오로지 돌아가신 시아버님과의 약속, 그 빚 100냥을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년이 흘러 마침내 약속한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아랫목에 모셔둔 항아리를 엎어 돈을 세어보던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97, 98, 99. 아무리 세어봐도 엽전은 99냥. 딱 한 냥이 모자랐습니다. 집안을 이 잡듯 뒤져봐도 팔 수 있는 건 이미 다 팔아치워 먼지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부터 내리던 비가 폭우로 변해 지붕이 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한 냥을 채우겠다며 무리해서 빗속을 뚫고 지게를 지고 나갔다가 그만 빗길 낭떠러지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뛰쳐나간 며느리의 눈앞에 다리가 퉁퉁 부어 걷지도 못하고 엎혀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보세요. 남편은 고통 속에서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몸뚱어리가 쓸모가 없어서. 쿨럭. 약값으로 모아둔 돈을 써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된장이나 발라주구려. 내 다리 하나 저는 건 상관없소. 100냥. 100냥을 채워야 하오.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째 형님 댁 대문 앞까지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돈, 내가 미쳤구나. 거지한테 줄 돈은 없다. 절망에 빠진 며느리가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때 마을 어귀를 지나던 가발 장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머리카락 사요. 길고 고운 머리카락 삽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녹슨 가위를 찾아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요.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세요.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와 함께 그녀가 평생 길러온 검고 탐스러운 댕기 머리가 툭 하고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발 장수에게 달려가 받아든 엽전 한 냥. 마침내 항아리에 마지막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100냥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다리를 절며 일어난 남편이 머리가 숭덩 잘린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부인, 나 때문에, 이 못난 남편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며느리는 짧아진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보침 깊숙한 곳에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든 돈 100냥과 꼬깃꼬깃해진 빈문서를 챙겨 넣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주소는 강원도 깊은 산골, 범바위골이라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명전에 이 빚을 갚고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시오. 내 다리만 성했어도 같이 가는 것인데.
절뚝거리는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며느리는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초겨울, 며느리의 집시는 이미 달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그 깊은 산골 오두막에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기막힌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요. 산새는 점점 험해지고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과연 며느리는 무사히 채권자 최 노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강원도 영월과 정선이 맞닿은 깊은 산골, 이름하여 범바위골.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대낮에도 해를 보기 힘들고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험지 중의 험지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보찜을 메고 그 험한 산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벌써 닷새째. 가져온 주먹밥은 이미 다 떨어져 산딸기와 칡뿌리로 허기를 채웠고 집시는 너덜너덜해져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찬 바람이 윙윙거리며 귀신 곡소리처럼 불어닥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녀는 품속에 아는 엽전 꾸러미를 어루만지며 버텼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마침내 엿새째 되던 날 해질녘. 첩첩산중 막다른 골짜기에 다다르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고목나무 아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문짝은 떨어져 나갈 듯 덜렁거리는 것이 사람이 산다기보다 산짐승이나 살 법한 흉가에 가까웠습니다. 계십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산울림뿐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름 돋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눈이 퀭한 노인 한 명이 기어 나오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바로 빈문서의 주인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눈은 백내장이 끼어 희뿌옇게 변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만석군 아버님이 빚을 졌다기에 대단한 부자일 줄 알았는데 이토록 비참하게 사는 노인이라니. 며느리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온 꾸 김만석 대감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김만석. 노인의 희뿌연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김 대감의 며느리란 말인가? 김 대감이 보냈단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등에 맨 보찜을 내려놓고 3년간 피눈물로 모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묵직한 돈뭉치 소리가 적막한 산골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 만석이가 죽었어? 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젊은 날 어르신께 진 빚 100냥이 있다며 저에게 꼭 갚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 송구합니다. 며느리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차용증을 꺼내 노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찜을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번쩍이는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원금 100냥입니다. 이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원금만 겨우 마련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받아주십시오. 며느리는 짧게 잘린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가리며
바닥에 넙죽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노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눈앞에 쌓인 엽전 더미를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백냥이란 말이냐? 이 큰 돈을 내가 가져왔단 말이냐? 예, 어르신. 남편과 제가 3년 동안 품을 팔아 모은 돈입니다. 아버님의 빚을 갚아드려야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테니까요. 순간 최 노인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허헝, 만석아. 이놈 만석아. 내 놈이 기어이 해냈구나. 최 노인은 엽전을 쥔 채 마당 흙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돈을 받으셨으면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저리 슬피 우실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나신 건가? 한참을 울던 최 노인이 갑자기 정색하고 며느리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댁, 이리 올라오게. 내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최 노인은 며느리를 이끌고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뒤주쌀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걸 열어보게.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뒤주쌀통의 쇠고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끼익 열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흑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컴컴했던 방 안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주 안에 들어있는 것은 쌀이나 잡곡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 한 쌍, 묵직한 금괴 수십 개, 그리고 2000평야의 노른자위 땅 문서들이 뒤주 가득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평생 구경도 못한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자 최 노인은 허허 웃으며 눈물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30년 전의 비극적인 인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댁, 사실 나는 자네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네. 오히려 김 대감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빚진 죄인일세. 네, 죄인이라니요. 최 노인의 눈빛이 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숙종 임금께서 환국 정권 교체를 단행하시던 피바람 불던 시절이었네.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우리 집안은 억울하게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 가문이 모두 죽임을 당함을 당하고 말았지. 내 부모 형제가 모두 참수를 당하고 나 혼자 겨우 목숨만 건져 야반도주를 했네. 며느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역적의 자손을 숨겨주는 건 숨겨준 사람까지 목이 달아나는 중죄 중의 중죄였습니다. 관군의 추격을 피해 이 강원도 산골까지 도망쳐 왔지만 며칠을 굶어 탈진에 쓰러져 죽기 직전이었어. 그때 나를 발견한 게 바로 자네 시아버지 김만석일세. 아버님이 여기까지 오셨단 말입니까? 그렇네. 당시 젊은 김만석은 돌아가신 부친을 모실 명당 맷자리를 찾겠다며 직관풍수 전문가를 대동하고 이 험한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내가 숨어있던 바위굴로 들어오게 된 걸세.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가던 양반 최 노인을 본 김만석. 보통 사람 같으면 관아에 고발의 상금을 챙기거나 후환이 두려워 모른 척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최 노인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선비의 기계를 알아봤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충신종천의 자손임을 직감했습니다. 김 대감은 하인들의 눈을 피해 나를 이 인적 드문 범바위골 폐가에 숨겨주었네. 그리고 한밤중에 남몰래 쌀과 옷가지를 가져다 주며 내 목숨을 살렸지. 자네 시아버지가 왜 평생을 지독한 자린고비로 살았는지 아는가?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적을 먹여 살린다는 게 들통나면 김대감의 집안도 쑥대밭이 될 터. 그래서 김대감은 땡전 한 푼 안 쓰는 미친 구두쇠 행세를 한 걸세. 집안 식구들에게조차 돈을 안 쓴다는 소문을 내서 남들의 의심을 피하고 뒤로는 몰래 자금을 빼돌려 나를 지켜준 거지. 이 뒤주 속의 금괴들은 김대감이 평생 나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훗날을 위해 맡겨둔 비자금이자 목숨 값일세. 최 노인은 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김만석 대감이 죽기 직전 믿을 만한 신복을 통해 미리 보내둔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꼬깃꼬깃한 빈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이 차용증. 겉으로는 빚 100냥을 갚으라는 독촉장 같지만 사실은 김 대감과 나만이 아는 암호가 숨겨져 있네. 최 노인이 촛불에 문서를 가까이 대자 종이 뒷면의 붓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사생취의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 자. 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대감은 죽기 전 걱정했네.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다 이 비밀까지 파헤칠까봐.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아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인지 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이 빈문서를. 그렇네. 만약 욕심 많은 형님들이 이 빈문서를 들고 왔다면 나는 돈 내놓으라며 몽둥이 찜질을 해서 쫓아냈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아비의 흠을 덮고 그 빚을 갚기 위해 3년이나 피땀을 흘리지 않았나. 심지어 여인의 생명인 머리카락까지 잘라가며 신의를 지켰어. 최 노인은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김 대감이 찾던 진정한 상속자는 황금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자였네. 자네의 그 효심과 의리가 굳게 닫혀 있던 이 황금 문을 연 열쇠일세. 이제 이 모든 것은 자네 것일세. 엄청난 유산을 확인한 그날 밤, 최 노인은 며느리의 몰골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숭덩 잘려 쥐 파먹은 듯했고 얼굴은 못 먹어서 헬쑥한 데다 집신 사이로 보이는 발은 피고름이 눌어붙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김 대감이 이 꼴을 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걸세. 내 은인의 며느리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네. 최 노인은 그 길로 뒤주에서 작은 금괴 하나를 꺼내 들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 최 노인은 지게 한가득 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짐 속에는 따뜻한 고깃국거리와 쌀, 그리고 고운 비단옷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것 좀 들게. 3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지. 일단 속부터 채워야 하네. 최 노인이 서툰 솜씨로 끓여낸 쇠고기, 뭇국과 하얀 쌀밥. 며느리는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손을 떨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넘기자 뜨거운 기운이 뱃속으로 퍼지며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최 노인은 따뜻하게 데운 물을 대령했습니다. 자, 이제 씻게.
지난 3년의 고생과 수모를 이 물에 다 씻어버리게. 며느리는 오두막 부엌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검은 때 구정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최 노인이 준비한 비단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산 아랫마을 장터에서 급히 구해온 것이라 한양 유행과는 달랐지만 며느리에게는 날개옷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짧은 머리지만 참기름을 발라 단정히 빗어 넘기니 영락없는 양반과 마님의 자태가 살아났습니다. 허허, 이제야 김대감 며느리 같구먼. 아주 고와. 다음 날 아침 범바위골의 안개가 걷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노인이 금괴를 주고 고용한 인부들이 산길을 다져 길을 텄고 그 위로 기름진 털이 반질반질한 말 내필이 끄는 화려한 마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댁 부디 조심해서 가시게. 이 금괴와 땅 문서는 마차 짐칸에 잘 실어두었네. 어르신,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며느리는 최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마차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집신을 신고 피를 흘리며 걷던 그 산길을 이제는 푹신한 비단 방석에 앉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이천의 초가집. 남편은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보름이 넘었건만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지팡이에 의지의 마을 어귀까지 나가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부인, 제발 사람만 돌아오시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화려한 마차 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려 퍼지자 밭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원님 행차인가? 세상에, 저 마차 좀 봐. 금태를 둘렀네 그려. 마차가 남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으리, 저는 길을 막은 죄밖에 없습니다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여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한 것이지요. 그때 마차 문이 열리고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는 남편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여보, 저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 하지만 윤기가 흐르는 얼굴, 그리고 귀부인의 자태. 영락없는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꿈이 아니오? 여보, 꿈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며느리의 손짓에 하인들이 마차에서 괴짝을 내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찬란한 금빛이 쏟아져 나와 마을 어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아이고, 금이다. 금덩어리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똥장군이라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고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시각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3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의 탐욕을 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네 집은 흉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논 3,000평을 받자마자 첫째 아들은 나는 이제 만석군의 장손이다라며 기생집을 드나들고 투전판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첫째 며느리가 말려보았지만 이미 도박 빚으로 논문서는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비단옷은 때 묻은 무명천으로 변했고 끼니를 잊지 못해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네 사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며 돈을 긁어 모으는가 싶더니 욕심을 부려 썩은 생선을 팔고 저울을 속이다가 관아에 걸려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소 100마리를 키우겠다며 무리하게 빚을 내어 외양간을 늘렸다가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디로 갔어. 그들은 하루하루 풀죽을 쑤어 먹으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탓이야. 형님이 도박만 안 했어도. 시끄러워. 너는 장사한답시고 다 말아먹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들었어. 그 똥장군 막내네 집에 금마차가 들어왔대.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눈이 부시다더라. 두 형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막내가. 그들은 집신짝이 짝짝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막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비단 의자에 앉아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막내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형님들은 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염치도 체면도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납작 엎드려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동서, 살아 돌아왔구먼. 내 이럴 줄 알았어. 자네 관상이 보통이 아니었다니까. 첫째 형님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질세라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동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저기 있는 게 다 금인가? 우리 한 덩이씩만 나눠주게. 우리가 남이야? 피를 나눈 가족 아닌가? 막내 며느리는 차가운 눈으로 형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날 소금을 뿌리며 자신을 내쫓던 그 매정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에서 그 낡은 빈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형님들, 이 종이가 기억나십니까? 아, 아니, 그건 아버님이 주신 빈문서 아니냐? 그 재수 없는 걸 왜 아직도? 막내 며느리는 문서 뒷면을 불빛에 비추어 붉은 글씨 사생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이 빚을 갚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눈앞의 땅과 가게에 눈이 멀어 아버님의 빚, 아니, 아버님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셨지요. 형님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그 금괴가 다 우리 거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만약 형님들이 이 빚 중 열량이라도 보태주셨다면, 아니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주셨다면, 제가 이 재산을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제 쌈짓돈까지 뺏고 머리카락을 잘라 빚을 갚으려는 저를 비웃지 않으셨습니까?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재산은 아버님과 최노인 어르신의 피와 눈물이 섞인 돈입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단 엽전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동서, 잘못했네. 한 번만 살려주게. 우리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제발 쌀이라도 좀 줘. 형님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분들에게 쌀 2가마니씩을 내어 드려라. 네, 마님, 저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쌀을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다. 아버님께서도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걸 원치는 않으실 게다. 하지만 그녀는 형님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쌀을 다 먹고 나면 형님들도 지게를 지고 삭바느질을 해서 직접 벌어 드세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물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셨을 테니까요. 형님들은 부끄러움과 후회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쌀가마니를 끌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정말 장하오. 내 부인이지만 존경스럽소. 그 후 셋째 며느리와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물려받은 이천의 드넓은 땅을 소작농들에게 싼 값에 빌려주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굶주린 이웃을 구했습니다. 또한 마을에 큰 다리를 놓아 사람들의 통행을 도왔는데 사람들은 그 다리를 효부교 샤오후 차오라 불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셋째 며느리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장례 행렬은 십리 밖까지 이어졌고 온 고을 사람들이 나와 어머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짠돌이로 살며 멸문지화 당한 친구를 지켰던 김대감.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신의와 효를 지킨 며느리. 어쩌면 김대감이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야담곳 간지기 연화아 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억울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묵묵히 뿌린 선의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황금보다 더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밤도 여러분의 댁내에 만석군의 복이 가득히 뜰기를 바랍니다.